네, 정치 현안 직설 시간입니다. 광장이 두 갈래로 다시 나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한쪽은 진보, 또 한쪽은 보수로 시위와 집회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금의 상황.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여러 현안들 좀 짚어보고요. 정부 여당의 성적표를 좀 점검해보고 잘못한 게 있다면 또 과감히 직설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곽관용 남양주시 을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도 많은 매체를 접하시면서 주말에 이제 광장의 정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광장의 정치가 된 걸 보시면서 어떤 좀 생각이 드세요? 저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보수 정당의 일원인 이유가 어떤 제도나 원칙, 규범이나 관습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중시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뛰어넘는 예를 들어서 물론 국민적인 목소리들이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나 제도권 내의 어떤 절차들을 통해서 네. 소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 정치의 본령이고 정치의 또 역량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정치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께서 이 추운 날 이렇게 생업에도 바쁘신데 나와서 이렇게 소리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결국은 정치권에서 자꾸만 정치가 실종되어가는 그런 현실이 국민들 자꾸만 거리로 내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추워질 텐데 그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격화되는 것보다도 우리 정치가 그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목소리를 우리 위원장께서 내주고 계신데 현실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실제 어떤 생각이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좀 최근에 들고요. 자,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로운 기대를 품고 당선이 됐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의 지지율을 보면 아직 40을 넘어가지 못하는 40 언저리까지 나왔던 조사도 최근 들어 있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30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20%대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결과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성적표는 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탄생부터 조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일종의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을 타고 집권한 정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기대했던 바가 있었고 그 높은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윤석열이라는 그 인물 한 명이 어떤 그것에 대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아이콘으로서 떠올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계속 기대를 하고 계셨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아주 큰 기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제 전문가나 어떤 정치 전문가로서 알려지신 분이 아니라 검찰 출신이시란 말이죠. 네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스토리들을 보았을 때 국정을 정말 노련하게 아주 잘 운영할 것이다 이런 기대보다도 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회복해달라. 그런 시대 정신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네. 오히려 아주 기본적인 일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집권하고 나서 윤석열 정부 초기, 아직까지는 초기입니다만 초기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 행위들과 그리고 정부의 정책들을 보건데 이런 부분들이 기대만큼 잘 보여지지 못한다는 것. 네.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견인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이제 그 광장의 정치로 나아가고 있는 최근의 어떤 상황을 두고 현실 정치권에서 어떤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정치권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 정치권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정부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어쩌면 포함된다기보다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정부 여당이고 대통령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그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 구조 통치 시스템에 정말 과감한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사실은 여러 번 나왔었고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사실 엄청난 갈등 사회가 된 지가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영과 진영이 갈등하는 걸 넘어서 계층과 계층이 갈등하고 세대와 세대가 갈등하는 갈등 사회.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 예전에 협력과 타협과 대화와 토론을 할 공간이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 정치권에 그런 것들이 아주 다 사라진 지 오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우리 그러니까 일종의 다수제적인 우리의 대통령제라는 것이 네. 이런 것들을 모두 포용하고 수용할 만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냐 하면 저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조금 더 합의제적이고 토론이 가능하고 공간을 열 수 있는 정치 구조로의 변화를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원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개혁 이런 것도 언급해 주셨는데 유사한 맥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가 실종됐다. 이건 뭐 여당, 야당, 대통령 다 포함해서 어쨌든 근데 국정 운영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소통, 타협, 갈등 해결 이것이 이제 정치의 원 목적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조금 야박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실제 정치는 지금 시점에서 실종돼 있는 것 같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구조라는 게 지금 갈등이 너무나 고조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야가 대치를 하면서 전혀 이야기를 할 공간 자체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정치권에 입문했을 때만 해도 예전 선배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아무리 앞에서 이렇게 싸우더라도 뒤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풀고 싸워나가서 풀고 거기서 또 아주 생각지 못한 해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떤 문화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구조라는 것이 갈등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합의를 이끌어낼 만한 어떤 다당제적인 구조나 혹은 중간에서의 어떤 캐스팅보트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 그리고 대통령제의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풀 재간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면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제는 좀 패러다임의 전환을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원인을 좀 보겠습니다. 원인. 뭐 여러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은 분명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정 운영의 책임은 어쨌든 정부 여당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정치의 실종 내지는 소통의 부족, 갈등 상황, 타협이 안 되는 부분들 이게 가장 큰 이유는 그러면 어떤 걸까요?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도 대통령에 대한 지적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 나름대로 저도 정부 여당 소속이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금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쓴소리를 드리자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그런 어떤 퍼스널리티, 그 아이코닉한 그 측면을 대통령께서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빅데이터나 뭐 이런 데 이제 좀 쳐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수식하는 형용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솔직하다. 그다음에 공정을 수호한다. 성역이 없다. 거침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께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기대하셨던 것 같고 정권 초반에 여러 가지 실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을 돌파해 나가는 방식에서도 그런 대통령의 매력이라든지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던 그런 어떤 아이템들을 대통령께서 보여주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사실 보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본인의 원래 기질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발휘하실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국면마다 그런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평가를 하기엔 아직 이르다. 집권 초반이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 국민의힘 소속된 분들은 나오셔가지고 아니 지금 집권 초기가 극초반인데 너무 대통령에게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항변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전제를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굳이 드릴 필요도 없이 지금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 노선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 정권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설계하고 또 이전에 있던 것들을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시정을 할 것은 시정하는 과정에서 벌려놓은 것들을 수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대통령께서는 사실 정치권에 오래 계셨던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국정의 현안들을 파악하고 또 어떠한 지시를 할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는 이유는 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할 만큼 막중한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현실적인 난맥이나 어려움들이 예. 아주 큰 장애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국민들께 크게 설득력이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나 시급하고 위중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들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예. 지금은 당장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거기에 우선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검찰 출신이어서 검사여서 대통령의 기질 때문에 국정 난맥상을 보이는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에서 미리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다. 네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고 직장에서의 역할이 있고 또 사회에서의 역할이 있듯이 모두를 사람들이 전환한단 말이죠. 예. 검찰 출신이라는 어떤 일해왔던 그 퍼스널리티 자체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겠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검찰의 그런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그대로 할 것이다. 이건 좀 전 지나친 비약이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난맥상들은 네. 오히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어서 무슨 어떤 출신이어서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험의 부재에서 오는 것들이 좀 크고 예.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권 초반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경험의 부재. 그럴 수 있죠. 그럼 대통령이 귀를 열고 주변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실제 대통령실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저도 뭐 익히 들었습니다만 참모들 같은 경우에 조언을 한다면 대통령이 그 참모들의 조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거나 하면 참 좋을 텐데 조언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다거나 아니면 조언을 하는 참모가 실제 없거나 어떤 걸까요? 글쎄 저도 정확하게 대통령실 내부의 사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제가 이제 듣는 걸로는 이게 조언을 할 수 없는 뭐 무서운 분위기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주장을 하실 때가 더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자기 들어서 주장이 강하다.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다. 그러니까 흔히 참모들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전문 분야들을 가지고 어떤 조언을 드리면 예.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먼저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부딪힐 때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중도적인 입장에서 혹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이런 정책 대안들을 내세웠을 때 네.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내 생각이 좀 다른데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고집을 부리시는 경우는 좀 있다라고 들었고요. 예. 그러나 저는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어떤 그 대통령 개인의 국정 철학이나 네. 기조에 따라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인데 네. 현재 상황에 맞춰서 네. 그런 것들은 완급 조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대통령께서 조금 더 귀를 열고 예. 본인의 목소리보다는 참모들이나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때다라고 그렇게 충언을 좀 드리고 뭐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대통령실 내에서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6개월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좀 하는 자리니까 뭐 6개월이 지금 채 다 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근데 문제가 발생하거나 뭐 이제 이건 뭐 어떤 성향을 가진 언론이든 간에 해외 순방 이후에 대통령의 태도나 아니면 대통령실이 갖고 있던 일정 부분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더라. 그 지적이거든요. 네. 그동안 왜 그랬을까요? 서로 지금 여야가 하나만 걸려봐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예전처럼 어느 타협을 하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오히려 매를 좀 먼저 맞더라도 인정하고 쌈박하게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사실은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정부가 솔직담백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또 실수를 시정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만 지금까지의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왜 그런 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못하지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저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들 예전에 그 제가 김문수 지사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사실
처음에 좀 놀랬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물론 저희 이게 김문수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께서 정부 여당의 입장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분이 과거의 질문에 대해서 사과를 했을 때 저는 저건 맞는 스탠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이어진 상황들을 보십시오. 더욱더 많은 비판이 들어오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이 막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정부 여당으로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분위기, 그런 문화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덧붙이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크들을 감수하고라도 정부가 정면 돌파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혔던 내용들을 보면 감사원이 밝혔던 내용들과는 약간은 사실과는 다른 부분처럼 비춰지는 그런 내용들이 질문 이후에 나왔던 걸 보면 이게 지금 제대로 장악을 한 걸까라는 일단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권력기관 간의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일까? 그게 이제 두 번째 궁금증이고 국정원 내부에도 갈등이 있는 걸까? 이제 이런 어떤 의문점들이 좀 듭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그러니까 최근까지 나왔던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독립적인 기관들에 대한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정부 각 기관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사실 이건 정권 초반에 아주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정권 초반에 그 대통령실의 힘이 가장 강할 때 그때 어느 정도 그 관련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들이나 뭐 감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목받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목이 너무나 집중되기 때문에 우려들을 좀 불러일으키는 측면은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모든 것들을 뭐 지시를 하단한다거나 뭐 이렇게 프레이밍하는 것 자체는 사실 저희는 좀 경계하고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관 간에서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은 사실은 내부적인 구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권 초반에 지금 정계 개편,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구조의 개편이 모두 다 이루어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일설로 들으면 지금 위쪽에 장관부터 뭐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고위직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지만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인원들은 전 정권의 인사들을 그대로 지금 기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부에서 엇박자가 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동일한 기조와 어떤 정책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또 그 분야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야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민감한 사안들을 다룰 때 정보가 잘 취합되고 정리되고 서로 뭐 이렇게 아다리가 맞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에 있는 그 기구 내 구조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런 측면들이 전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정리가 덜 돼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라고 정리를 해내라고 예를 들면 이제 최측근이었던 조상준 전 기조실장이 됐죠. 기조실장을 보냈는데 국정원 내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1급 인사라든지 2급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원장과 실장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묻고 싶습니다. 기조실장이 그만둔 사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언론에서 뭐 미스터리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아직은 미스테리라고 봅니다. 이거를 저도 정부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또 나름의 미션을 띠고 있는 그분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곽 위원장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아니 왜 국정원장까지 뛰어넘고 저렇게 사의를 표명한 다음에 이걸 경질성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측면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예상은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초기에 빠르게 해야 될 어떤 특명을 받았다는 저는 생각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저는 작용했다는 정도의 말씀만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신상의 사유나 건강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새롭게 벌써 기조실장이 내정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기조실장이 하지 못했던 걸 새 기조실장이 이번에 국정원에 들어가서 이른바 내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정원장은 그대로 있잖아요. 만약에 그 갈등이 똑같은 차원에 똑같이 터지게 된다면 기조실장이 또 그만두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만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 개인적으로 책임자들끼리의 어떤 협상이라든 책임자들끼리 조율이 있는 반면에 제도적으로 또 내부적인 어떤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그런 지금
시행착오 아닌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 조금 더 스무스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리를 한다든지 갈등이 밖으로 막 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선 더욱더 경계하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그대로 있고 새로운 기조실장 들어가서 만약 그 안에 내부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주 만약에 내부 갈등이 지금보다 더 크게 터진다면 이미 균열이 살짝 나 있는 국정원의 내부 분위기가 더 벌어져서요. 예를 들면 국정원 내부의 정보가 야당에게 흘러간다든지 내부 정보가 언론에게 흘러간다든지 하면 이게 뭐랄까요? 그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는 대응하기 힘든 분위기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국정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들의 전 정부의 인사들이 한동안 교체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그러니까 일종의 교집합처럼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쨌든 국가라는 것이 어떤 개인이 운영한다기보다는 시스템이 운영하는 것이고 기조가 바뀌었더라도 이게 연착륙하기까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의 사정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한 번에 싹 물갈이한다. 이것도 사실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뭐 정보와 관련된 전 정부의 어떤 그 안보와 관련된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주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의제들이 지금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뢰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갈등들이 개인적인 갈등일 뿐만 아니라 이 의제들을 과거에 다뤄왔던 방식,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까지 핸들링해야 될지에 대한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견들이 지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 의제들,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나 국민적인 의혹이 풀리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락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정리될 부분이다. 인적 쇄신의 차원이 아마 이런 이슈들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지금 심각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정부와 관련된 사안을 실제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하거나 아무튼 사안 자체가 전 정부와 결부된 것들이 이번에 많았기 때문에 전 정권에서 이른바 소위 잘 나갔던 그룹과 현재 이제 인사 교체가 돼서 이제 충돌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초반에 많이 이제 저희가 보아왔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좀 인식을 이제 곽관용 위원장께서 해주시는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제 현안에 대해서도 하나 짚어봤으니까 여의도로 가볼까요? 그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여당이 됐습니다. 여당이 되고 나서 현 시점까지 잘해왔습니까? 어떻습니까? 평가를 해주신다면. 냉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집권 초기에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이룬 직후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소야대 전국에서 여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훨씬 더 하나된 목소리로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국정 수행을 뒷받침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정당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건 물론 아주 원칙적으로 제1의 원칙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인 특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아주 지금 내용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어쨌든 최근까지 수습 국면으로 가고 있는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게 지속되면서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하락에 우리 국민의힘이 영향이 없었다? 우리가 거기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어쨌든 정당 소속인데 그건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잘해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주 머지 않아서 그 중요한 모멘텀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잘못했다고 꼽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준석 전 대표 이른바 찍어내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그 부분인데 그 상황은 이미 다 정리가 됐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이제 그 남아있는 갈등이 좀 내부에 좀 잠식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드러난 갈등이라는 것이 정리됐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지금의 사태,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남긴 상흔이 뭔가 상처가 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상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의미가 또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앞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대표 의 여러 가지 발언들 중에서 자극적이고 뭐
좀 상대를 공격하고 흠집내고 상처내고 이런 것들만 조명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정치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보수 정당의 컨텐츠를 변화해야 된다. 우리도 유권자 지형에 맞춰서 보수 정당도 변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준석 대표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본인이 아이콘으로서 보여줬던 모습들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다음에 총선에 나올지 전당대회에 나올지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남긴 유산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당내에서 어떠한 목소리로 토론과 담론을 통해서 담아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지가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트리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 계기가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보고 싶은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생산적인 토론이나 이준석 대표가 남긴 그런 유산들에 대한 어떤 담론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하나의 목소리 일색의 그런 전당대회가 된다면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다양한 목소리를 좀 수렴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는 말씀처럼 들리고 말씀 중에는 이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저희 방송을 보게 된다면 상당한 유감을 표할 수도 있는 게 유산이라고 하시니까 아니 뭐 내가 죽었어? 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표현은 아니었다는 점 제가 다시 정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당권 경쟁 이제 시작이긴 한데 곽건영 위원장만의 전망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누가 제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까? 누구라기보다는 윤심. 그러니까 윤심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의중 자체를 저희가 전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요.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저는 이런 의미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대통령실의 의중을 어느 정도 당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그런 겁니다. 무조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돼야 한다. 대통령의 뭐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상과 그런 철학을 가진 그리고 여러 가지 중간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잘 조율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 채널로서의 역량을 가진 분이 지금 지도부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대통령의 의중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의 윤심이라면 저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정당의 지지율 자체도 지금 여러 가지 우경화된 이런 측면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까지도 함께 잘 핸들링할 수 있는 분이 저희 당대표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이제 치우치거나 극단화돼 있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 합리적인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는 우리가 총선 앞두고 당을 재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 즉 총선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당내에 팽배하기 때문에 유승민 적합도 1위라든지 한동훈 차출설이 나오는 배경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물들로 가능하느냐.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총선을 돌이켜보면 지난 총선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탄핵의 여파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말 이거 지역 정당으로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말 그런 위기상까지 맞았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조금 더 회복을 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회 내에서는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저희는 여전히 많은 그 프로포션을 영남에 있는 지역구들에서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원내에 있는 여러 물론 이제 훌륭하신 선배님들이시지만 이런 분들이 과연 수도권의 정서들, 지금의 위기감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낼 수 있는 적임자인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수도권에 지금 당협위원장이고 경기도는 사실 서울과 또 달라서 훨씬 더 위기감이 강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을 재정비해서 노선을 변경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다음 총선은 이 대통령 집권 2년 차의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할 것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총선 결과를 견인하는 게 있단 말이죠. 이게 다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을 재정비해서 중도들이 그리고 국민 다수가 만족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노선들을 표명하는 것도 당으로서는 중요하지만 정부의 성공을 어느 정도 견인해야 되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균형점을 잡는
그런 지도부가 이번에 탄생해야 한다. 네. 그럴 때만이 사실 총선에서 저희가 해볼 만한, 특히 수도권에서 해볼 만한 그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지,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저는 사실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의뢰인의 이제 지역 구민들 많이 만나실 텐데 실제 그 수도권의 분위기 내지는 경기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피부로 체감하신 적은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는 저번 지방선거 때부터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되게 험지라고, 사실은 수도권 내에서도 험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네네.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리고 저번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승리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으로는 저희가 이겼지만 예. 저희 지역에서만 보면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도상의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다가 최근에 제가 조금 무서운 부분은 뭐냐면 예. 제가 대선 당시에 열심히 외치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선 당시에 열심히 외치고 다녔는데 그때 저희 손을 잡아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셨던 그런 분들이 요즘에 손잡고 걱정해 주세요. 여기까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분들이 등을 돌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좋아했던 분들이 배신감을 느끼시면 더 크게 돌아서시거든요. 예. 그 목전에 와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현장에서 느끼는 그 위기감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고요. 예. 이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위로하세요. 그러니까 정권이나 그 정당의 어떤 바람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구도랑 상관없이 요즘 분리투표 하니까 너만 열심히 하면 돼, 잘하면 돼, 개인적으로 잘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감들을, 수도권에서의 위기감들을 당에서 잘 캐치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미리미리 지금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예. 솔직히 TK를 지역구로 두신 분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나 강원도를 지역구로 두신 분들과는 수도권 경기도의 당협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의 여론은 많이 나뉘죠. 나뉜다기보다 제가 지금 이게 말씀드린 많이 다르죠. 그런 위기감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계시고요. 네. 걱정이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정부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정말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일종의 우경화된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까 그 김무순 것만 보더라도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당내 지도부들이 당시에 엄청나게 옹호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런 분위기가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당내 우경화 분위기라는 것이 단순한 말실수나 어떤 표현의 문제보다 저는 본질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치의 측면에서 정말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저는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세대를 중심으로 극명하게 나타나요. 얼마 전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북한과 관련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북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 북한에 대한 입장, 미국에 대한 입장, 일본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좌우가 갈리고 진보와 보수가 나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86년생인데요. 저는 민주화도 산업화도 다 교과서에서 배운 세대입니다. 그리고 북한 그 전쟁이라는 것들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세대예요.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옛날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가 진보냐 보수냐라는 것을 판가름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는 과거에 무슨 그 경제적인 경제 발전 혹은 복지 그리고 안보에 대한 것들, 친일 반일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유권자 지형은 변화하고 있는데 저희 정당이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는 가치는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변화한 유권자 지형을 정확하게 조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이준석 대표의 유산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유산이라기보다는 이준석 대표의 그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로부터 저희가 다뤄야 될 아젠다들을 조금 더 다양화하는 것. 왜 저희는 기후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 저희는 복지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저희도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말 중간지대에서 민주당과 여야가 정말 공정하게 실력을 두고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드는 것만이 보수정당에서 지금 해야 될 노력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들이나 그런 아젠다들을 계속해서 제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미래에 큰 도움이 될지 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저는 그리고 좀 솔직히 안타까운 게요. 20대 남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교과서로 이제 민주화 산업화를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바라보기에는 너무 낡은 이념의 것들, 김일성주의자, 극우 반공 노선 이런 것들은 지금의 이미 등을 돌린 20대들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더 국민의힘을 쳐다보기가 힘들게 돼버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관심도 없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인식을 저는 이분들이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하나가 있고, 새롭게 들어서는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그런 문제인식을 충분히 가져야 될 텐데 그거에 공감해 주실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외부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포괄하실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름의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저희가 그 전통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전통적인 지지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쟁을 겪었던,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 계셨던 우리 어르신들도 아직도 생존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께서 원하시는 이야기들, 원하시는 정책들을 저희 정당에서 풀어내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채널들을 또 계속해서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청년, 그러니까 당내당이라고 해서 이 청년 세대들로 구성을 한 어떤 하나의 자치 조직을 기획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주장했던 게 쪽방을 내자라는 것들이었거든요. 쪽방? 안방에서 그런 전통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해서 싸우되 저희는 새로운 분야들의 아젠다를 계속해서 개발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나름 이번에 새로 뽑히는 지도부에서는 그런 일종의 역할 분담, 그게 세대를 기준으로 해도 좋고 지역을 기준으로 해도 좋고 뭘 기준으로 해도 좋습니다.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하면서 전선을 여기저기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면 그런 목적들이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언해요. 제발 좀 우리 곽관영 위원장 말씀을 좀 국민의힘의 지도부께서 우리 선배 정치인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기후 위기, 복지,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이건 사실 진영과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는 왜 항상 진보는 그래야만 하고 보수는 그래야만 하고 뭐 진보는 빈자를 대변하고 보수는 뭐 있는 사람만 대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분법적인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탈피해야 새로운 정책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만나고 오셨죠? 네. 어떠셨습니까? 그 자리가 되게 무난했어요. 무난한 자리였나요? 생각보다 짧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대내외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격려하는 따뜻한 분위기였고요. 그 자리에서 논란이 됐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한 번도 질문을 못 받아서 정말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얘기를 못 해드린 게 있어서 오늘 그 말씀. 제가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를 할 수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원외위원장들 만나가지고 그것도 원래 뭐 한두 달 전에 예정됐던 자리가 밀려가지고 그날 만나게 된 건데, 맞습니다.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사진 찍고 이제 격려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이 종북 주사파가 또 나와버려가지고 퇴색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자, 어떤 연유였는지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목격자로서 정말 대통령께서 억울하시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가요, 그 식사를 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당협위원장님들께서 이제 손을 들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응답하시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 말씀들이 나왔어요. 저희 같은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을 중심으로는 민생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 그런 고언들, 부탁들 이런 것들을 막 하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좀 쓴소리를 하시기도 했어요. 그 중에 어떤 한 분, 제 기억에 그분도 아마 수도권의 일부였던 것 같은데 조금 제가 듣기로는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하셨어요. 아주 강경하게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런 표현들. 주사좌파. 뭐 좀 우경화된 표현들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들께서 예전에 유튜브에 쓰셨던 그런 표현들을 쓰셨더라고요. 반공적인 표현 아무튼 썼다. 빨리 때려잡자 뭐 이런 식인가요? 네, 제가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날 앉아있다가 조금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나올 얘기인가? 그렇게 느낄 만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응답하시면서 디펜스 하신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로 민주당 그리고 지금의 야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전 느껴졌어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니 물론 우리는 야당과는 협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니라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야당과는 협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포용하고 중간 정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주사파라는 것은 반국가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 반국가적인 노선을 지닌 사람들과는 우린 협치의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전의 얘기를 순화시키려고 그 얘기를
한번 반복하신 건데 딱 앞뒤 다자로 그 얘기만 나오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목격자로서는 앞에 더 강경한 발언을 오히려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을 마치 민주당을 향해서 우리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바로 민주당이 노평됐더라고요. 저는 이게 꼬리를 잡힐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직접 들은 이제 발언은 절대 대통령께서는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은 아니다. 꼭 변호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오해를 할 만한 발언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겠습니다만 거기 이 협치란 단어가 들어가 버리니까 사실 뭐 국내 정치에서 협치의 대상은 여당이 협치할 때선 야당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종북주사파라는 표현이 등장해 버리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물론 이제 그런 항변도 이해합니다. 아니 본인이 종북주사파가 아니면 본인들이 종북주사파가 아니면 그걸 굳이 왜 오해하냐 이런 항변도 하지만 이미 뱉어버린 발언을 주워 담는 과정에서는 적절치 않았다는 뭐 표현도 좀 뭐 일견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그 경기도에 있는 한 원외위원장이 좀 강경한 발언을 대통령 앞에서 했는데 그걸 이제 수습하시다가 나온 발언이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곽관용 위원장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질문은 그렇습니다. 대통령까지 만나서 격려를 받으셨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당무감사를 하겠다? 당협위원장들을 뭐 교체하겠다? 뭐 몇십 개의 자리를 두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른바 성적평가해가지고 자리 갈아치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물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듣고 분노했다는 얘기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비대위원장이 말이야? 지금 그럴 시기도 아닌데 당협위원장을 교체해 누구 맘대로 교체라고 물론 당무에는 개입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를 사전에 좀 이해를 하는 바이고요. 하지만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당협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 굉장히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한테 당무감사란 네 글자는 아주 정말 그 오금이 털리는 그런 얘기죠. 정부에게는 국정감사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당무감사라는 게 사실 정기당무감사와 비정기당무감사가 있는데 저희가 정기당무감사를 안 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선거가 있으면 당장의 당무감사 결과를 가지고 당협위원장들을 교체하거나 이런 일들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의례적인 평가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적사항들 지적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정기당무감사를 사실 해야 될 시기긴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체계이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는 말 그대로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중간에 과도기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지도부란 말이죠. 관리형이죠, 뭐. 뭐 관리형이라고 뭐 혁신형 비대위도 있었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저는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고 싶습니다. 당무감사라는 것과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 사고당협을 채우는 일은 저는 이건 별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69개인가요? 지금 비어있는 당협들은 저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경기도에만 엄청 많거든요. 왜냐하면 당협위원장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자체장으로 출마하시면서 그럼 이제 당협위원장을 내려놓고 나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복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자리들이 생겼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상황 보면 전당대회 앞두고 있죠. 그다음 총선 준비해야죠.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지역에서 당무를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것들이 너무나 오래 비어 있었단 말이죠. 사실은 지금 정진석 비대위에서 그 비어있는 사고당협들을 채우겠다는 얘기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 때부터 그 공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의결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당내 내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밀려왔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공모가 이미 진행되고 있던 차니 지금 비대위에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지도부로 넘겨주겠다 하는 건 저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어긋나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과 새로 지금 멀쩡히 활동하고 있는 당협들에 대해서 당무감사 실제로 실시하겠다는 것들은 본질적으로는 저희한테는 자극이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기를 봐서는 줄 세우기 아니냐라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기존에 계속해서 해왔던 그 사고당협에 대한 그런 공모들은 진행하는 것은 저는 어쨌든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뒤에 것들은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한다. 지금 전당대회가 시기가 원래는 1말 2초 이 정도 얘기가 되다가 지금 유력한 게 4월 정도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4월까지 그럼 정진석 비대위가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조직 정비도 사실은 그렇게 뭔가 칼질하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거든요. 내부에 이제 상임위들이나 이런 것들 정비할 수 있고 저도 어저께 국회에 다녀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저희가 중앙연수원에 새로 임명들을 하는 절차들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상설위원회들을
다시금 잘 작동하게끔 지금 정상화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조금 더 몰두하는 것이 건강해 보이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으로 밖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예. 구분해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공모에 거쳐가지고 원래 하려고 했던 작업을 뭐 이어받았다 정도로 이해하더라도 만약에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이른바 이제 뭐 줄 세우기처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자리를 대통령의 어떤 뭐 의중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미리 작업을 끝내버리면 네. 제가 궁금한 건 새로운 전당대회가 들어왔을 때 당협위원장 다시 바꿔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 없는 일 아니에요? 사전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형태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했다가 이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굳이 해야 되냐. 다른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정석 비대위에서 지금 해주셔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일부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좀 찬찬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생각.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욕심 부리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건 이게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국회 부의장까지 사퇴하시고 지금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오셨으면 나름대로 혁신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려야 된다는 점에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여의도의 여당 부분을 짚어봐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뭐 민주당의 지지율 뭐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반사 이익이냐, 아니면 민주당 스스로 오히려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비슷한 지지도를 기록하는 여론조사도 많이 있는 것이고요.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교했을 때. 바라봤을 때 어쨌든 집권 여당은 국민의힘인데 민주당이 좀 더 우위에 있는 지지도를 기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저는 지금의 지지도는 사실은 제가 본 지표로는 거의 다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이어서 그러니까 여든 야든 여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두 정당 다 국민들께 외면받고 있다. 혹은 정체 상태에 있다, 답보 상태에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야당의 상황을 보면 답답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상황들을 예견하지 못했느냐 하면 사실은 오래전에 대선 전국으로부터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게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 야당의 대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뭐랄까 바람직하지 못하다 혹은 전략적으로도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후보 당시부터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지금 계속 유지되어 오고 나서 정권 교체 이후에 그런 것들이 막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인 공세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당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일사불란하게 대표를 옹위하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의 명운을 거는 이런 행위를, 이런 위험천만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당의 전략적 측면에서 좋지 않기도 할 뿐더러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그리고 그 정당의 지지자 당원들께도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분열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목소리들이 오히려 건강할 수 있고 전략적일 수 있고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은 정당의 일대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리스크는 개인적인 리스크대로 분리해서 가야 하는데 지금 그게 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제도권 내에서 그런 것들이 타협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자꾸만 그 정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신단 말이죠. 저는 심각한 시그널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어디서 봤나 기시감이 좀 들어서 봤는데 저희 국민의힘이 예전 자유한국당 시절에 정말 지리멸렬할 그 시절에 비슷한 행태의 패턴들을 보였더라고요. 그때 정확하게 어떤 사례였을까요? 그 뭐 패스트트랙 하고 저희가 장외 집회하고 정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막 이러던 시절에 사실은 비슷한 패턴들이 보였어요. 나경원 원내대표 그 빠루 뭐 그쵸. 그거 기억나네요. 생각해 보면 그때는 비슷한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주요한 의사결정 행위자가 아니어서 뭐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당이 했던 그 전철을 밟지 않으시길 민주당에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을 향한 고언까지 우리 곽관영 위원장께서 해주셨는데 그러면 단독입적으로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손 떼고 당대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결정이시긴 하겠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뭐 당은 다르지만 제가 이재명 당대표라면 그것은 사실 공인으로서 사익보다 공익 우선이라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선택으로 보고요. 그래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리스크라는 게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당에는 너무나 심대한 위기를 끼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다 못하게 만들고 정당 내에서도 여기만 집중하게 만드는 건 사실은 이게 사회 기회에 어떤 게 있나 저는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이재명 대표로서도 조금 과감한 결단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맥락에서 같이 비판 주신 게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할 때 보이콧을 했던 사례도 마찬가지로 같은 비판을 주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아마도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댓글로 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여쭙는 건데, 아니 해외 순방 나가서 야당을 이 새끼라고 한 그 대통령과 어떤 협치를 야당으로서는 좋은 마음에 해주겠는가.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취임하고 나서 하자마자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안 한다고 한 건 그쪽 아니었는가, 이제 이런 항변을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한 말씀 또 해주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 해외 순방 당시에 발언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뭐 오래된 이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해명이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우리 야당에게 한 얘기다라고 했을 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여부를 떠나서 더 그게 심각한 발언이라고 봤어요.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야당에 대해서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얘기들을 한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야당으로서는 사실은 저는 이번 그 보이콧 사태의 본질은 그런 발언들에 대한 사과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쏟아진 여러 가지 검찰발 그런 어떤 본인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항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나타난 이 보이콧 사태보다도 이후에 이제 예결산 처리 과정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 진짜로 연말에 이제 예산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다수당인 여당이 지금 거기에 계속해서 보이콧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벌써 준예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그런 모습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 여당의 소속이지만 대통령께서 좀 풀어주시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 영수회담이 됐든 그다음에 뭐 사과라기보다는 뭐 유감 표명이라든 아니면 뭐 먼저 손을 내밀어서 대화를 시도하든 이런 식의 노력은 정부 여당으로서 대통령실에서 먼저 야당에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명분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마지막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통령께서 김치찌개 해주시고 소주도 하는 거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하다못해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 야당 방문했다는 얘기를 이거 언제 들었나 싶어요. 정무수석 뭐 하나 싶기도 하고요. 참 그 부분은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곽관용 남양주시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시고 정부 여당에 대한 직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에 드리는 고언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어서 많은 분들께서 만족해 주셨는지 모르겠고 우리 곽관용 위원장께서 어떠셨습니까? 오늘 좀 두섭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서 아닙니다. 얼마나 제가 뭐 가치 있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 다른 목소리들 여당 내에서도 좀 새로운 목소리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나름대로 미력이나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곽관용 남양주시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연한 직설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이야기를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